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죠? 네. 예,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한번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상의 이슈가 갑자기 발생하셔서 저희가 그 행사를 취소를 하고 좀 아쉬운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전교조 참교육 아시죠? 예, 그 참교육이 그 당시에 그 촌지철폐 뭐 이런 운동을 하면서 대중들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면서 좋은 활동으로 인식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놀랐던 것이 전교조의 창립 선언문을 읽어보면서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쓴 글인가?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이렇게 용어들도 많이 있고 그 논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쓸 수 있는 글인가 이런 의심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강연해 주시는 고영주 변호사님께서는 그 전교조의 참교육이 이것이 그 좌경 의식화 교육이다 라는 점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밝혀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한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기 찾아오기 힘드는데 어떻게들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기 못 찾아서 우리 김은구 회장님하고 중간에 만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전교조는 이따가 이제 시간 갈 때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 강연을 시작한 것이 사실은 작년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의뢰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작년에 신의 한수에서 2시간짜리 강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제가 신의 한수 강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하여튼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그 뜻이 완전히 전달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진전된 부분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념과 그 실체,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념이 좌경 이념입니다. 그래서 좌경 이념과 좌경 세력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좌경 이념이라고 그러면 뭐를 좌경 이념이라고 그러느냐? 기본적으로는 공산주의죠. 그 공산주의 아류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 또 주체사상, 또 우리나라에서 민중민주주의, 또 아까 말씀하신 참교육, 진보적 민주주의, 삼민이념 이런 것들이 전부 좌경 이념이죠. 그런데 이 많은 좌경 이념들을 다 따로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좌경 이념들에는 이 공통된 속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 좌경 이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도 그거 다 알라고 하실 것도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근데 왜 사기극이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혁명이 성공을 하면은 주권도 얻을 수 있고 많은 권리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꼬여가지고 혁명으로 내몰아서 그런데 정작 혁명이 성공하면은 혁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권도 뺏기고 권리와 자유도 대부분 뺏기기 때문에 이게 큰 걸 줄 것처럼 하다가 도리어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니까 그게 사기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사람들이 이 사기극에 속아 넘어가나? 그거는 이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기 수법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옛날 신의 한 수 강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일 첫 번째가 좌경 이념은 전부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론이 한 가지가 아니고 남한테 하는 얘기 이론이 따로 있고 자기네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론이 한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밖에다 내놓는 말하고 자기네들 실제로 쓰는 이론이 다르면은 이게 처음부터 사기인 걸 알 수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이중잣대, 기준의 이중잣대, 내로남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딴 사람이 하면은 뭐 저거는 뭐 반란이고 내가 하면은 뭐 혁명이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거기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이를테면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한 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 특히 이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가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진짜로 우리 민족 한결끼리 전쟁이 없는 상태로 같이 살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전 세상이 우리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이 뜻입니다. 그게 같은 말을 써도 저쪽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하고 쓰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궤변입니다. 궤변. 근데 뭐 궤변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언뜻 들으면은 맞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안 맞는 얘기가 이제 궤변입니다. 그래서 궤변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공산당의 조직 원리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줄여서 민주집중제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따가 공산주의 이론, 실천 이론을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가 억지입니다. 억지. 이 공산주의 이론에는 억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사상을 말씀드리면은 주체사상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또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은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가슴에 탁 와닿죠. 왜 와닿느냐? 이것이 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인내천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민족들은 이 주체사상 첫 번째 얘기를 들으면은 맞아.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저게 진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딱 두 번째 단계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명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인간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3단계에 가서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그 주인된 삶을 찾기 위한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격화된 무리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혁명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전부 수령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억지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가 반복선전입니다. 반복선전. 그러니까 이런 궤변과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은 저 말이 맞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김현희가 북한의 공작원이 아니고 뭐 우리 안기부가 무슨 뭐 작용을 한 거라든지 또 무슨 그 광우병이 뭐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를 완전히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무한 반복을 하면은 정말 광우병이 무서운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김현희가 진짜로 북한 공작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5가지 수법을 교묘하게 섞어 놓으면은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뭐 지성이 있든 지식이 있든 뭐 머리가 좋든 상관이 없이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능이 높다고 안 속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가 왜 나쁜 일을 따로 배우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념 교육 제대로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념 교육을 그동안에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이념 교육을 제대로 사실은 남과 북이 이념으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사회보다도 우리나라에는 이념 교육이 더 필요한데 이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이 좌익들이 젊은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미 친북 좌경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바람에 완전히 이쪽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안 시키고 좌익들은 좌경 이념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회 이념이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걸 몰랐느냐? 정부도 알죠. 지금 남과 북이 이념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 이념 교육을 못 시켰나? 그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6.25 전쟁 전에 우리 이를테면은 선배들은 단순히 이론으로 공산주의만 배운 것이 아니고 6.25 전쟁이 나면서 전 국토의 대부분이 이 인민군 적의 치하에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공산주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주의자가 어떤지, 뭐 공산당이 어떤지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저거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자고 공산당은 이거 상종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다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왜 공산주의가 나쁘고 공산당이 왜 나쁘고 하는 얘기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좀 소홀했고, 2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강사가 없었어요. 강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혹시 뭐 윤리, 도덕 이런 시간에 아마 그 이념 교육이라고 좀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뭐를 배우냐면은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것을 배우지를 않고 공산주의 이론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물사관이 어떻고 뭐 노동가치설이 어떻고 자본론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의 선전 이론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 이론인데, 그럼 공산주의 선전 이론을 배우게 되니까 다 공산주의가 좋은 걸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은 공산주의를 이론을 선전해 주니까 방공법에 처벌되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에 처벌되기도 하고, 옛날에 이 강사가 그렇게 처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모르니까 천상 공산주의
그냥 서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를 고무 찬양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처벌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냐? 강사가 있느냐? 지금도 강사는 거의 없지만, 그 제대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는 거의 없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왜 나쁘다는 그 이론적으로 그걸 확인을 해놨어요.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1970년대 후반에 명지대학교의 윤원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윤원구 교수님은 이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50 넘어서 1970년대에 들어가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어요. 왜 회의를 갖게 됐냐? 자기는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할 때 공산주의 이론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1970년대 후반이 되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이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련도 그렇지, 중공도 그렇지, 쿠바도 그렇지, 동구 다 그렇지, 북한도 그렇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지 치고 수령 1인 독재가 아닌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는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인 데는 없고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이상하다.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따르지 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실정이 나타난다. 그러고서는 넘어가는데 이분은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론이 좋으면은 결과가 좋고 현실이 좋아야지 어떻게 이론은 좋은데 결과는 하나같이 그렇게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느냐.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에 뭔가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 이론은 공산주의 이념은 이게 남한테 얘기하는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선전 이론과 자기네들 내부에서 적용하는 실천 이론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밖에서 듣는 거는 공산주의 선전 이론밖에 못 듣습니다. 자기네들이 실제로 쓰는 실천 이론은 실제로 쓰는 이론이 중요한데 실제로 쓰는 실천 이론은 우리가 밖에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선전 이론은 여러분들이 다 듣던 얘기들이 전부 공산주의 선전 이론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또 계급이 없는 사회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은 워낙 이게 지력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선전 이론을 듣고서도 공산주의 선전 이론, 그때는 선전 이론하고 실천 이론이 다른 것을 몰랐죠. 몰랐어도 공산주의 선전 이론을 듣고서도 저거는 인간 본성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저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사람이 전부 똑같이 같이 뭐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같이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지금 인간 본성에 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선전 이론에 의하더라도 저게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다 소반응하게 돼 있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은 다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 실천 이론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공산주의 실천 이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선전 이론에 가면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천 이론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권력은 계급 간에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로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실제로는 농민한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농민한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아야 되느냐? 농민은
이 농토에다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게 그 곡식을 재배해서 거기서 뭐 소출이나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언제든지 부르주아 계급하고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뿌띠 부르주아지라고 했죠. 뿌띠가 작은 그러니까 그래서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에게는 절대로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그러면은 노동자는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노동자는 과연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를테면은 노동자가 수천만이 있는데 이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한테 위임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줄여서 민주집중제의 조직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갖고 있다는 주권을 노동자 농민의 주권에서 농민을 빼버리고 이제 노동자 주권인데 노동자의 주권을 노동자들이 숫자가 많아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공산당에다가 위임을 해버리면은 이는 주권자가 누가 됩니까? 공산당이 주권자가 됩니다. 노동자는 이 주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주권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됩니다. 주권자의 명령에 반항하고 비판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제 공산당은 주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공산당원도 수천 수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천 수만 명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 공산당의 주권을 당 중앙위원들한테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당 중앙위원도 수백 명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똑같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이론에 의해서 당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정치국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민주집중주의 이론에 의해서 수령한테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말만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수령 1인 독재, 수령 1인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못 미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실천 이론 자체가 수령 1인만이 주권을 갖도록 수령 1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도록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젊은 대학생들이 1980년대에 이제 의식화 학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선전 이론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뿅 가게 한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왜 가짜라고 그러느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에 국민이 주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이 좌경 이념에서는 그걸 가짜라고 그럽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왜 가짜 민주주의냐? 도대체 전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그런 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인 노동자 농민들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하는 부르주아 독재고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독재가 똑같은 게 이상하죠. 하여튼 그래서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그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여기 빠져서 이제 그 공산주의를 이제 추종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선전 이론에 속아 넘어간 거죠. 실천 이론은 가버리면은 이 주권자라는 노동자 농민이라고 해놓고서 실제로는 수령 1인 독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짓말이고 다 이게 가짜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론상으로는 그렇고 그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 쉽게 빠져들었느냐? 그게 물론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6.25 전에도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의 방법으로 공산주의 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그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전 국민의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7%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결국 같은 거기 때문에 77%가 공산주의를 지지한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출중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이 공산주의 세상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끌고 온 거죠.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알아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한 사람이 전 국민의 77%가 됐으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젊은 대학생들이 공산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이를테면은 12.12, 5.18을 겪고 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군사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젊은 학생 지식인들이 그런 권위주의 정부를 못 견뎌야 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군사정부가 싫은 데다가 또 그 당시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렇게 간선제로 일반 국민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뽑고 이런 간선제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 도저히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정부도 싫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좌절감 이래가지고 이게 만일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좌익 세력들이 이제 옆에서 꼬드기는 거죠. 뭐라고 꼬드기냐? 맞다. 현 체제에서는 절대로 평화적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냐? 정권교체가 가능하냐? 공산혁명에 의해서밖에 안 된다. 공산혁명에 의해서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근데 그 당시 대학생들은 요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전두환 군사정부만 없앨 수 있으면은 악마한테 혼이라도 팔겠다 하는 정도의 막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막 그렇게 쉽게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1980년도에 이제 그 부산지검으로 이제 전출이 돼가지고 81년부터 이제 그 부산지검에 공안부가 생겨나면서 공안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공안부에서 가가지고 사건들을 보니까 전부 의식학습을 하다가 붙잡혀온 학생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1970년도에 삼성개헌 반대 데모를 하다가 청량기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서는 저도 하룻밤 자고 그리고 뭐 학교 학생수장님이 오셔서 사정해가지고서는 풀려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를테면 학생들이 데모를 해도 무슨 삼성개헌에 반대한다든지 무슨 뭐에 반대한다든지 구체적인 정책에 반대를 하는데
제가 80년대에 가서 학생들 구속돼서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한 책들, 공산주의 책들을 공부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붙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전국에서 일제히 이렇게 의식학습을 받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들은 옛날 러시아의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건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서도 러시아 말로 분화로드는 민중 속으로 하는 뜻입니다. 민중 속으로. 그러면 분화로드라는 게 뭐냐? 1870년대에 러시아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한참 공산주의 이론이 풍미했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도 하루빨리 좀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뭐 지상낙원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70년대 러시아는 농노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계급이 거의 형성되지도 못했고 자본주의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원래 유물사관에 의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원시 공산사회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의 자체 모순 때문에 붕괴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러시아에서 생각할 때는 도대체 러시아는 아직 자본주의 구경도 못 해봤는데 언제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자체적으로 붕괴돼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겠느냐? 러시아 지식인들이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자본주의를 안 거치고 좀 바로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없나? 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농민들을 의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식인들 1000여 명이 러시아 각지의 농촌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농민들을 상대로 의식화학습을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전부 이제 왕정인데 그거를 이제 반역이 아닙니까? 반역. 그러니까 대부분 붙잡혀서 처형되고 그랬지만 그로부터 40년 후에 1917년에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러시아에서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구경도 못한 그런 불모지에서 순전히 의식화학습만 가지고 이렇게 40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면은 그야말로 이 천민 자본주의 같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게 막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뭐 가지고 있는 가진 자들이 뭐 부패 행각도 많이 드러나고 이런 데서는 의식화학습을 하면은 이게 끔찍한 일 아닙니까? 몇 년을 못 가겠더라고요. 쉽게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명이 의식학습을 시작을 해도 그 다음 해 가면은 한 10명쯤 이렇게 모아서 또 후배들 모아서 의식학습을 시키고 또 한 학년 올라가면은 또 얘네들이 한 10명씩 모아가지고 또 의식학습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의식학습을 진행하면은 한 명이 시작해도 6년 후에는 100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의 6승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 100만 학도라고 그랬는데 전 대학이 빨갛게 되는 거는 5, 6년이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모골이 송연하게 느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제가 공안을 전문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내는 주체 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북한 책이 있어요. 북한의 전략 전술을 집대성해 놓은 책인데 이런 원래는 비밀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는 책이죠. 이거는 이제 안기부를 통해 가지고 그 책을 입수해서 보니까 1975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벌써 김일성 교시가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시키라는 김일성 교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한 의식화학습은 그 김일성 교시에 따라서 의식화학습이 시작이 된 건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북한하고 연계가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 했다고 나한테 거짓말했는데 실제로는 김일성이 그 교시에 따라서 의식학습을 받은 거죠.
근데 1981년 가을쯤 되니까 이제 불임 사건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불임 사건 다 아시죠 이제는? 불임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다른 이거 뭐 특히 유명해질 일도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는 그 전에는 그냥 보통 변호사였는데 불임 사건을 변론하면서 인권을 알고 사회를 알고 정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한 사건이다. 그래서 불임 사건을 그렇게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불임 사건이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저는 불임 사건의 주인 검사는 아니고 불임 사건은 4차에 걸쳐서 22명이 구속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식학습 조직 사건이죠. 그 당시 주인 검사는 우리 공안부의 수석 검사이던 최병국 검사가 주인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혼자서 22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안부에 나머지 2명이 투입돼가지고 수사 지원을 해줬습니다. 수사 지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밖에 나와서 불임 사건을 수사했다고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제가 불임 사건을 수사했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제가 불임 사건의 주인검사처럼 돼 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마치 크게 인권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불임 사건 가지고 아니다. 불임 사건은 인권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그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제가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친노그룹 보고 이제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뭐 저쪽에서 저를 공격하고 저는 뭐 공산주의가 틀림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헌을하고 제가 불임 사건의 주인검사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수사 지원만 했지 제가 주인검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임 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뭐 그 당시 학생들이 공부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공산주의 운동원군은 언동을 보면은 공산주의 운동원군 틀림없는데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얘네들이 진짜 공산주의자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제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됐느냐? 제가 이제 이 불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고 불임 사건의 일피의자, 불임 사건의 그 주동자를 일피의자라고 봅니다. 이상복이라는 사람인데 일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역사란 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게 돼 있는 거다. 지금 이제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텐데 역사가 바뀌면은 주역도 바뀌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도래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뭐 공문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너 가면은 검사한테 그런 협박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나는 뭐 공산주의 이론은 잘 모르지만 자네 말대로 그렇게 역사가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회들 왜 모순적고 있느냐?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더니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거는 언어의 유의 아닙니까? 우리들 가지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자네들하고 장난하고 싶은 생각 없고 나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있게 된다고 그러면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고 나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네들을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고문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조작을 했겠습니까? 직접 당사자한테 그런 공격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는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공산혁명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정권교체를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알기를 하나, 뭐 삼촌이 알기를 하나, 선배가 알기를 하나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가 선각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종교에 귀의하게 되면은 내가 믿는 이 종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좀 알리고 싶다. 선교나 또 이게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공산주의 이론을 갖게 되니까 이 훌륭한 이론을 좀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사인 저한테까지도 막 그렇게 협박 반, 이렇게 전도 반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를 그렇게 꺼려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제 얘기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재판했던 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루는 판사가 자기를 재판 도중에 판사실로 좀 오라고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러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영감,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보시오. 저거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막 내놓고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변호사한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하소연한 건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판사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고서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떤지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방금 판사가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지만, 공산주의를 얘기를 하면은 재판을 받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부에서 법정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이게 법정투쟁 지침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제 경찰에 붙잡히면은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해라. 진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찰에서 자백했어도 검찰에 가면은 부인하라. 검찰에서 자백했어도 법원에 가면은 또 부인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법정투쟁 지침에. 그러니까 불임 사건 끝난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 이후로는. 그 전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다가 그 이후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의식학습을 받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다 버린 건가요? 아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쓰느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우선 시간을 7시 28분 맞는 거예요? 내가 몇 분까지 시간이 있지? 편하게 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지금 하는 얘기는 북한이 인민민주주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인민민주주의하고 민중민주주의하고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게 결국 인민민주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인민민주주의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또 연공 조작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상하긴 수상하지만 인민민주주의라는 말도 안 쓰고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 쓰니까 처벌을 못하고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지검으로 와서 1985년도에 1982년부터는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85년도에 제가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을 때 고대에서 화염병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주어서 가서 고대 학생회관을 압수수색 해오라고 시켰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화염병 뭐 쇠파이프 이런 시위용품을 압수해오라고 시킨 건데 가가지고 학생회관에 있는 걸 다 들고 모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교지, 일보전진이라는 고대 교지까지 다 싹 쓸어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뭐 그 재판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고대 교지는, 그러니까 그냥 시간도 바쁘니까 안 봐도 되지만, 저는 제가 2년 교육을 못 받고 공안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읽는 책은 그동안 빼놓지 않고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전진 책을, 교지를 쭉 보니까 거기에 눈이 번쩍 띄는 얘기가 있어요. 제목이 이철우 의원의 바람과 민중민주주의 하면서 그 소제목에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걸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왜 가짜민주주의냐?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될 수 있나?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인 민중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고,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다수인 민중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민주주의, 민중 독재가 더 민주적이다. 그럼 어디서 듣던 얘기죠? 아까 공산주의 선전이론 할 때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선전이론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의 변형된 공산주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진 것이 시작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라고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민중민주주의도 뒤에 민주주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민주주의의 일종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민중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화염병 시위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내가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죄로 인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거기 이제 학술부장이 있고 저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술부장하고 고대 학술부장하고 이 저자 두 사람을 구속하겠다. 그래서는 이제 대검에다가 품신을 했어요. 이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다가 미리 알려주고 해야 돼요. 승낙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대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보면은 이 국가보안법 위반은 경찰이나 안기부나 기무사나 이런 데서 인지를 해오면은 검찰은 여기 와서 조사만 해가지고 기소 불기소만 했지, 검찰이 직접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거나 더군다나 고대생 2명을 인지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공안부장이 좀 올라와 보라고. 그 대검 공안부에 갔더니 대검 공안부장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장관도 오신 최상엽 공안부장이신데 이분은 평생 공안만 하신 분이에요. 뭐 간첩들을 뭐 수도 없이 다 다루셨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런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만 상대하셨지 이런 변형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니까 딱 보자마자 아니 도대체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게 아니 그거는 이 선전 이론이고 이게 뭐 해가지고 이제 한참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 2시간쯤 토론을 하니까 조금 납득이 되셔가지고 아니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고검사가 알아서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까스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제 두 사람을
국가법상 고부 찬양으로 그래서 이적 이념을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기소해가지고 그것이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서 그 다음부터 민중민주주의가 이제 이적 이념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민중민주주의를 이적 이념으로 규정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그 뒤로 다른 기록들을 보니까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이 있는데 민청학년 사건을 보니까 이미 그때 민중민주주의가 주장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엔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974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이상을 이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선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생략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의 선전선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박원순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은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선동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선동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실은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계속 선전선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1985년도에 제가 이것은 민중민주주의는 이적 이념이다.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법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선동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면은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버렸을까요? 안 버리겠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세요? 민중민주주의 다음에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2011년도 여름에 제가 이제 국민행동본부의 사정각본부장하고 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하고 셋이서 점심을 먹는데 이 두 분이 미리 말씀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나더니 아니 저 노동당 하는 짓을 보면은 북한의 조선노동당하고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었죠. 우리나라의 통진당의 전신입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저런 거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느냐. 저게 어떻게 우리나라 정당이 될 수 있느냐. 저것 좀 어떻게 해산시킬 수 없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민중이 주의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민중 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게 민중민주주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은 안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 용어만 바꾸면 용어 혼란 전수이죠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런 꼼수를 쓰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국민주권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니까 민중주권을 주장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위헌정당이 되겠다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뭐 헌법도 알아야 되죠. 국가보안법도 알아야 되죠. 또 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도 알아야죠. 그리고 이념 문제도 알아야죠. 이거는 보니까 제가 아니면은 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이제 위헌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헌법 규정에 반해서 위헌정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목적이나 행위가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냐? 이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나 있습니다. 결정이 나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무슨 뭐 삼권분립제도, 정당해산제도, 뭐 시장경제 뭐 이런 게 쭉 열거가 돼 있는데, 내가 찾던 이를테면 국민주권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국민주권주의가 빠져 있느냐? 그래서 뭐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산당을 해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로 제일 첫 번째가 국민주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무슨 뭐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기본 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예요. 다른 거고 무슨 뭐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고, 국민주권주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국민주권주의를 인정하면은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국민주권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전부 공산주의의 악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니까 국민주권주의가 맨 앞에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맨 앞에 나와야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이 국민주권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국민주권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가 국민주권주의냐 민중주권이냐 프롤레타리아 주권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모르고, 이거는 뭐 쓸데없는 건 줄 알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이거 판례를 베낄 때 그걸 빼놓고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민주노동당 강령이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잖아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평화통일 자주적 평화통일 원칙에 반하고, 이렇게 이제 엮어가지고서는 제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어요. 법무부에. 왜 청원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는 이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다가 청원을 하고 그 청원을 받은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하는 건데, 2011년도에 연말쯤 가니까 민주노동당이 뭐 진보신당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서는 통진당으로 바뀌어버려요. 통합진보당으로.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닥쳤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으로 이제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원은 그냥 끝나버린 거고, 그런데 통합진보당도 하는 걸 보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요. 민주노동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2012년 5월쯤에 다시 이제 통진당의 그동안의 행적이랑 보태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죠.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 내내 뭐 내가 법무부에다도 얘기하고 청와대에도 얘기하고 뭐 안기부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도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3년 2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속는셈 치고 다시 그 이후에 행적을 보태가지고 통진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헌법 청원을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서 2014년 12월 19일 날 통진당 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게 이제 김기춘 실장님이 그걸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기춘 실장님 그만두시고 나와가지고 제가 김기춘 실장님한테 제가 이를테면은 애국단체 활동을 10여 년을 했는데 김 실장님이 안 도와주셨으면은 하나도 실적이 남는 게 없을 뻔했다. 이 통진당 해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고검사장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건가? 고검사장 생각 좀 해보소. 그 정부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했다가
그게 기각되면은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신 거지.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김기춘 실장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셨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해서 했으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강요부 다니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남자 대통령 10명보다 여자 대통령 하나가 더 낫다고 제가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우유부단하니 결정을 못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원한 요청한 것이 3가지입니다. 제가 한 것이 통진당 해산하는 거하고 전교조 법에 노조화하는 거고 현대사 왜곡 문제 시정하는 거고. 근데 3가지 다 들어주셨잖아요. 뭐가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하다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모함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통진당이 이제 해산되면서 이제 진보적 민주주의도 이제 이적 이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중민주주의를 안 쓰고 민중주권을 민중주권만 주장하는 것도 안 되게 됐고 또 민중민주주의 대신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버렸을까요? 안 버리겠죠, 이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용어를 썼을까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통진당이 해산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를 할 리는 없고 틀림없이 무슨 용어를 또 바꿔서 쓸 텐데 요 다음에는 무슨 용어를 쓸까 하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작년에 헌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를 쓰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제는 진보적 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현 정부에서 이런 머리를 쓴 것도 아니에요. 이 머리는 먼저 북한에서 먼저 썼어요. 2010년도에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라고 했었는데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노선이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인민이라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대신에 민족해방 그냥 민주주의 혁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똑같다라는 뜻으로 북한에서 쓰니까 이 현 정부에서 북한의 그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민주주의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로 알고 구별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다 민주주의였는데 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면은 법적으로는 자유가 잘못돼서 자유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자유를 뺐으면은 그 남은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안 들어갑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하는 공산주의의 아류가 들어가는 거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는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이건 법률 해석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쟤네들이 아까부터 쭉 얘기한 것처럼 쟤네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짜민주주의라고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떼면은 진짜 민주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쟤네들이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 개정이 되면은 이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작년 1월 27일에 이제 신의 한수에 제가 부탁을 해서 나한테 2시간만 시간을 달라 해가지고 2시간 동안 강연을 한 것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정부 여당이 자유를 빼고 헌법 개정하려고 하다가 이제 자유를 떼기로 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게 된 게 아닙니다. 왜 된 게 아니냐. 쟤네들은 지금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들어가 있고 헌법 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냐. 이게 지금 억지예요, 억지. 그 지금 헌법 개정이 불발됐어도 얘네들이 우리나라 그 역사 교과서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다 빼기로 한 것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 하에서도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네들은 민중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기자가 지필 기준을 발표하는 연구관한테 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뺐다. 아니 언제 그런 이론이 있은 적도 없지만 이론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가지고 빼든지 해야지 이론이 있어서 자유를 뺐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헌법 갖고도 이게 지금 민중민주주의 헌법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예가 지금 김희춘 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징역 4년인가 뭔가를 받았죠. 그런데 그게 뭐냐고 보면은 이를테면은 이 반체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 좌익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한테 그거를 네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하려면 몰라도 그 일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 같으면 공직자가 당연히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거를 처벌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시는데 2011년에 역사 교과서가 하도 엉망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문교부 교육부 장관한테 항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주호 장관이 하도 이게 시달리다 못해서 역사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 체제인 것을 좀 분명히 해달라. 역사체계, 국사체계.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편찬위원 9명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20명 중에서 9명이 나갔으니까 아직 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20명 중에서 5명은 공무원이에요. 15명 중에서 9명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허라고 한다고 그런 부당한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서는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직을 사퇴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